예, 4월 23일 1시간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디펠만 키 교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인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안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 응용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은 보안의 기본 기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로서 대칭키, 비대칭키 기술 기본에 대해서 강의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안 시스템 응용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보안 시스템, 응용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보안 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 1시간 강의이지만은 디펠만 키 교환 기술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디펠만 키 교환 기술은 첫 번째로 발표된 공개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개키 알고리즘으로서 RSA 알고리즘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은 이 공개키 개념, 즉 나의 어떤 키를 상대방에게 공개한다는 그런 개념의 알고리즘으로서는 오히려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가 RSA 방식보다 먼저 개발된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개념으로서는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상용 제품들이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안 통신을 하려고 하는 양쪽이 뭔가 비밀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비밀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비밀키를 어떻게 양쪽이 만들어서 공유하느냐 하는 그 개념을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은 암호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고 암호화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양쪽이 같은 키를 공유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똑같은 키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알고리즘인 디펠만 키 교환 기술을 이용해서 양쪽이 암호화하기 전 단계에서 양쪽이 같은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호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를 공유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암호화 복호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키를 공유하는 과정은 공개키 알고리즘인 디펠만 키 교환 기술을 이용하고, 암호화 복호화 단계에서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로부터 유도된 공유 비밀키를 이용해서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복호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디펠만 키 교환은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컴퓨팅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디펠만 키 교환 기술도 이게 공개 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수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정수론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프리미티브 루트, 원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시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시근은 먼저 프라임 넘버 Q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넘버 Q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숫자가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그래서 아주 큰 프라임 숫자 Q를 정의를 하고요. 그 프라임 Q에 대해서 그러면 원시근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원시근을 일단 알파라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프라임 숫자 Q의 원시근으로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은 알파 모드 Q 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알파 스퀘어 모드 Q 계산하면 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알파 계속해서 알파 Q-1승 모드 Q, 여기서 모드는 Q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입니다. 이것들이 계산한 값들이 1, 2, 3, 4, 5, 6, 7, 8 해서 Q-1까지 이렇게 가지런하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모드 Q, 알파 자승 모드 Q 쭉쭉 해서 알파 Q-1승 모드 Q 해서 생성된 그 정수값들이 중복되지 않고 1에서부터 Q-1까지 골고루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알파가
Q의 원시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로 만들어지는 서로가 양쪽이 공유하게 되는 키의 크기, 그걸 우리가 키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키의 크기. 그러니까 그 키는 암호화 복호화, 대칭키 암호화 복호화에서 이용될 키의 크기죠. 키 사이즈. 키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칭키 시스템의 공격, 대칭키 시스템을 향한 공격인 브루트 포스 어택에서 여러 가지 키를 이렇게 시도를 해봄으로써 키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그 키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키 값이 크면 클수록 브루트 포스 어택에서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DES가 초창기에 57비트 크기의 키 값으로 설계를 했다가 이게 브루트 포스 어택에 공격당하기 쉬우니까 다시 그거를 트리플 DS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속도가 느리니까 AES를 개발해서 키 사이즈도 키우고 그 다음에 암호화 복호화 속도도 향상시킨 것이 AE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칭키 시스템에서는 브루트 포스 어택 이것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로 양쪽이 공유할 이 키는 대칭키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비를 해서 그 키 사이즈를 넉넉하게 큰 키 사이즈로 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키 사이즈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에서 만들어지는 이 비밀키의 키 크기는 수학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프라임 넘버 Q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줄에 보면은 generate a large prime Q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large란 말이 Q 값이 크면 클수록 생성되는 비밀키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즉 키 스페이스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브루트 포스 어택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라임 넘버 Q가 왜 큰 숫자에 하는지, 그 다음에 알파가 어떻게 프라임 넘버 Q의 원시근이 되는 건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원시근이 어떻게 원시근이 되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프라임 넘버 19를 상상합시다. 19는 1과 그 자신 이외에는 약수를
같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19라는 이 정수는 프라임 넘버죠. 자, 그러면은 19라는 정수에서 원시근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파의 1승 모드 19, 알파의 2승 모드 19, 알파의 3승 모드 19, 알파의 4승 모드 19. 이렇게 거기 이제 모드 19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의 18승 모드 19까지 계산한 값이 알파 값이 바뀜에 따라서 쭉 거기에 적어뒀습니다. 2를 볼까요? 알파 값이 2인 경우, 2인 경우는 알파의 제곱 모드 19가 4죠. 그 다음에 2의 3승 모드 19가 4가 나왔죠. 쭉 가서 2의 17승 모드 19가 10이 나왔고 2의 18승 모드 19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보면은 하나도 중복되지 않고 서로 다른 1에서 18 사이의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는 프라임 넘버 19의 원시근이 될 수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고 원시근이 될 수 있고요. 근데 4를 봅시다. 4를 보면은 알파가 4인 경우 알파의 4인 경우를 보면 알파 제곱 모드 19는 16이 나왔죠. 근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알파의 11승 4의 11승 모드 19 하면은 16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4는 19의 원시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19의 프라임 넘버 19의 원시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알파가 2인 경우나 3인 경우나 10인 경우나 13인 경우나 14인 경우나 15인 경우나 16인 경우 이 경우가 원시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시근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라임 넘버, 아주 큰 프라임 넘버 Q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왜 꼭 Q가 프라임 넘버이어야만 하는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숫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수학적인 또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깨질 수 있다. 좀 더 쉽게 깨질 수가 있다. 디펠만 크립토 시스템, 그러니까 암호 키를 공개해서 서로 암호용 키를 공유를 하는데 그 키 값이 그 공개하는 키 값을 보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를 적용시켜 봤을 때 적도 좀 더 수월하게 그 양쪽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 비밀 키를
enemy, 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면은 그 키를 찾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may.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찾는 방법이 Chinese Remained Theorem인가 봐요. 그러니까 A와 B가 디펠만 방식으로 이제 키 값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할 때 적도 Q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서로가 공개하는 그 공개 값을 적도 알면은 적도 서로가 공개하는 값과 Q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알파도 알고 있고 Q도 알고 있고 공개하는 값을 알면은 적 입장에서도 이 Chinese Remained Theorem을 이용해서 A와 B가 서로 공유하고 싶은 그 키를 적도 알아낼 수 있다.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Q 값을 프라임 넘버를 이용한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양쪽, 즉 A와 B가 어떤 비밀 키를 공유를 하고 싶으면 A와 B는 사전에 프라임 넘버 Q와 알파, 당연히 알파는 Q보다 작죠. Q의 원시근인 알파 두 개의 정수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A와 B가 사전에 이 값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푸른색으로 테두리 쳐 있는 그 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Suppose user A and B wish to exchange a key, 비밀 키를 A와 B가 이제 서로 교환하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user A select a random integer XA. user A는 어떤 랜덤한 값, 이게 이제 비밀 값이 되는데요. XA, A 측면에서의 어떤 비밀 값 XA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 XA는 Q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XA를 자기가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절대로 남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A는 YA라는 값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YA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원식은 알파에다가 지금 만든 비밀값 XA 승을 해주고 그거를 모두 계산을 해서 프라임 넘버 Q로 나눠주면은 나머지 값이 그것이 YA가 되는 것입니다. YA. 이 값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는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비밀값 XA는 내가 보관하고 있고 XA의 함수로 이루어진 YA 값은 공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RSA하고 조금 비슷하죠. XA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YA 값은 공개를 하는데 그 YA 값은 알파의 XA승 모드 Q 이렇게 된 YA 값을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가 하는 과정에 에님이 적이 나타나서 키를 낚아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Q 값을 프라임 넘버를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A가 YA를 공개를 하면은 에니미도 YA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에니미가 YA를 받아서 문제는 YA가 XA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XA를 에니미가 알아낼 수 있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Q가 아주 큰 프라임 숫자이기 때문에 에니미가 YA를 설령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알파와 Q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XA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 값이 프라임 넘버가 되어야 되고 이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Q 값이 프라임 넘버가 되어야 되고 또 아주 큰 숫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셋째 줄 similarly user B independently select random integer xb 라는 말이 있습니다. B 입장에서도 A와는 무관하게 비밀값 xb를 만들어내고 B 입장에서 공개할 YB 값을 알파의 XB승 모드 Q로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줄요. Each side keeps the X value private. Make the Y value available publicly to other side. 양쪽은 각각 X 비밀값에 대한 정보는 프라이빗 안전하게 자기 자신만 알고 있고 Y값은 상대편에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상대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저 A는 비밀키 K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B로부터 받은 YB 값에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XA승을 해주고 모드 Q로 계산해서 비밀키 K 값을 얻고, B 입장에서는 A가 보내준 YA 값에 대해서 B만 가지고 있던 XB승을 해주고 모드 Q 이렇게 해서 K 값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A가 구한 K 값과 B가 구한 K 값이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이 아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을 한번 볼까요? K는 YB의 XA승 모드 Q,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은 알파의 XB승 모드 Q 전체의 XA승 모드 Q와 똑같고, 이것은 알파의 XB승의 전체의 XA승 모드 Q와 똑같고, 이것은 XB, XA를 알파의 XB, XA를 바로 곱하는 것과 똑같고, 모드 Q 한 것과 똑같고, 결국 이것은 알파의 XA승 모드 Q 한 것에다가 XB승 모드 Q와 똑같고, 그것은 YA의 XB승 모드 Q와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 K는 A 입장에서 구한 거죠. YB, B가 보내준 YB의 XA승 모드 Q 이렇게 해서 K를 구했고, 제일 마지막 식은 B 입장의 식이죠. A가 보내준 YA승에다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XB승 모드 Q 했고, 그러면은 양쪽이 동일한 비밀키 K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그림을 오른쪽 상단부에 거기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붉은 테두리로 설명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3의 35승 모드 17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3의 35승 모드 17, (3의 35승)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겠죠. 실제로는 뭐 이게 알파 값이 아주 큰 숫자니까 이 계산은 엄청나게 큰 계산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거기 붉은 화살표로 두 개를 내가 표시해 놨는데, 알파의 XB승 모드 Q의 XA승 모드 Q나 알파의 XB승 곱하기 XA승 알파의 XB, XA 곱한 승의 모드 Q나 같습니다. 이게. 그 원리를 이용하면 어떠냐 하면은, 중간쯤 볼까요? 3의 16승 모드 17은 우리가 3의 8승 곱하기 3의 8승 모드 17로 볼 수 있고, 이것은 3의 8승 모드 17이 16입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모두 17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3의 16승 모두 17을 계산할 때 3의 16승을 구해서 모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3의 8승 모두 17 한 숫자 그 다음에 3에서 모두 17 하면 된다는 거죠. 예. 하나 더 볼까요? 3의 35승 모두 17 3의 35승을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앞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모두 17을 해주면 계산이 복잡해서 안 되고요. 이거를 나눕니다. 3의 32승, 3의 2승, 3의 1승. 그래서 3의 32승 모두 17은 얼마입니까? 1이죠. 3의 2승 모두 17은 9죠. 그 다음에 3의 1승 모두 17은 3이죠. 그걸 곱해가지고 모두 17 하면 10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큰 숫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키를 교환하기를 원하는 양쪽은 프라임 넘버 Q와 원식은 알파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글로벌 퍼블릭 엘리먼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퍼블릭이라는 말은 뭔가 공개되는,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뜻이고, 글로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Q와 알파 값은 서로 상대편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양쪽이 어떤 키 값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A 입장에서는 XA를 하나를 선정하고 이 값은 프라이빗 비밀 값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따른 공개할 값 YA를 계산합니다. YA는 알파의 XA승 모두 Q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서 관계를 보면은 당연히 알파는 Q보다 작아야 되고요. 비밀값 XA도 Q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A 값도 모두 Q 계산을 하기 때문에 Q보다는 작게 되겠죠. B 입장에서도 XB를 선정을 합니다. XB도 Q보다는 작죠. 작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B에 따른 YB 공개값을 알파의 XB승 모두 Q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YB도 Q보다는 작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저 A도 공개값 YA를 B에게 보내주고 B도 공개값 YB를 A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비밀키 K를 B가 보내준 YB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값 XA승을 해주고 모드 Q 하면은 비밀키 K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또한 모두 계산을 하기 때문에 K는 Q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비밀키의 사이즈가 크기가 Q보다는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프라임 넘버 Q 값을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K 키 사이즈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B 입장에서도 비밀키 K를 A가 보내준 공개값 YA에다가 B만이 가지고 있는 XB승 해주고 모두 Q 하면은 비밀키 K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가 만든 K와 B가 만든 K가 같다 하는 것은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죠. 이렇게 해서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양쪽이 글로벌 퍼블릭 엘리먼트 Q알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공개값 YA, YB를 교환함으로써 K라는 같은 비밀키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가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범위고요. 그 다음 부분, 이 비밀키 K를 이용해서 문서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에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알리스는 A고요. 바브는 B입니다. 양쪽이 프라임 넘버 Q와 원식은 알파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즉 Q는 353 프라임 숫자죠. 약수가 없는 숫자죠. 그 다음에 알파가 3인 경우를 봅시다. 원식은이 뭐 작은 숫자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작은 숫자로 봅시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뭐 이거는 Q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비밀값 97을 선정을 했고 B 입장에서도 비밀값 233을 선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A가 공개하는 값은 3의 97승 모두 353 하면은 40이고요. B가 공개할 값은 3의 233승 모두 353 하면은 이것이 24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아래 그림처럼 YA와 YB를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YB의 XA승 모두 353 해서 248의 97승 모두 353 하면은 160이 만들어졌고요. B 입장에서도 YA의 XB승
모드 353 하면은 40의 233성 모드 353 하면은 160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A와 B가 동일한 키값 160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48의 97성 모드 353 이런 계산은 248의 97성을 먼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숫자를 잘라서 분해해서 모드 계산을 한 숫자를 또 모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쉽게 모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DPL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을 활용하는 상용 제품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는 문제가 이 Man in the Middle Attack입니다. 제3자가 중앙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키값을 조작하는 그런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요. 알리스와 바브 사이에 다스가 끼어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알리스는 지금 바브와 키를 교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비밀값 XA를 만들고 거기 따른 YA를 만들어서 공개값 YA를 만들어서 바브에게 YA를 보내줬다고 합시다. 그럼 다스가 중앙에 이것을 딱 받아가지고는 비밀값 XD1을 만들고 YD1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브에게 대신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알리스에게는 어떤 비밀값 XD2에 대한 YD2를 만들어서 보내줬다고 합시다. YD1을 받은 바브 입장에서는 자기가 XB를 만들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거기 따른 공개값 YB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은 알리스에게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거를 다스가 받아가지고 K1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알리스는 지금 바보와 통신하고 싶은데 키를 DPL만 키 익스체인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알리스와 다스 간에 K2라는 키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알리스는 이게 바보와 공유하고 있는 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보도 실질적으로는 다스와 바보 사이에 K1이라는 키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보는 이 K1을 알리스와 바보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스와 바보는 중간에 다스가 끼어들어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합니다. Man in the Middle Attack. 그래서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강의의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월 23일 1시간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은 공개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비밀값은 내가 보관하고 있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는 공개값을 알려줘 가지고 비밀값 대신에 비밀값의 함수로 된 공개값을 알려줘서 상대방이 나의 공개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값을 가지고 키를 유도를 한다 그랬죠. 이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쪽이 프라임 숫자 Q와 원식은 알파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큰 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Q 값이 큰 숫자여야 되고 프라임 숫자이면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는 키를 교환하는 것까지만 담당하고 암호화 복구하는 대칭 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은 공개키 시스템이지만은 키를 교환하는 것까지만 공개키 시스템 기술을 이용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맨 인 더 미들 어택 같은 그러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어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기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용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오늘 강의로 끝을 내고 다음 강의부터는 응용 시스템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